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왕위 계승자가, 그러니까 권력의 계승자가 첫째 장자가 아니라 막내였던 건가요? 네네네. 참 독특한 제도네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취업 비법들 좀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가 거란 3차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동북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는지, 균형자 역할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려 후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석수장이님 나오셨습니다. 석수장이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려의 전기, 거란 3차 전쟁을 통해서 고려가 어떻게 이, 그,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했는지, 역할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3차에 걸친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피해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시죠. 네, 거란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했고요. 1차 전쟁을 통해서는 강동 육주를 획득했고, 2차 전쟁은 개경이 함락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은 다행히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규 장군이라든지 이런 화력을 통해서 거란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차 전쟁에서는 강감찬 장군을 위주로 해서 대대적인 야전의 승리를 통해서 거란이 다시는 침입할 수 없도록 거란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고려 자체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둔 3차 전까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 역사에서 왜 3차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강감찬 장군이나 서희의 뭐 강동 육주 이런 얘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양규? 양규 장군이요. 왜 양규 장군에 대해서는 역사에 잘 나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패하고 전사했기 때문일까요? 음, 좀 사실 저는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양규 장군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도 굉장히 흥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떤 큰 전투를 치르지 않고 강동육주를 획득했던 1차 전쟁의 사건, 서희를 대표로 하는, 그다음에 3차 강남찬 장군의 전투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시작점과 종결점. 그래서 가운데 이야기들이 지금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쟁이 더 극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일어나서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20만의 고려의 주력 부대가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경이 험난 심지어 왕이 아주까지 피신을 가는 등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전개됐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간에 껴져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덜 다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야기에서 사실 패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관객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승리했던 부분 위주로 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새드 엔딩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해피엔딩 좋아해서 아마 승리했던 위주로만 이야기를 또 하면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도 하겠네요. 그에 비해서 양구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전투 장면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부대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강감찬 장군의 어떤 귀주 대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양규 장군의 전투 상황들은 그나마 간략하게 기술이 돼 있죠. 나머지 전투에서는 뭐 전투를 했다, 뭐 졌다, 이겼다 뭐 이 정도로만 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야기를 좀 끌어나갈 수 있는 정도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 사실 생각나는 원나라, 그리고 충으로 시작되는 왕, 뭐 무신정변, 이제 이 부분이 고려 후기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고려 말기에 있던 몽골 대몽 항쟁기를 말할 때 삼별초, 우리가 삼별초의 항쟁으로 그다음 몽골한테 패배하고 왕 간섭기에 접어들었다. 그다음에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통해서 원의 간섭을 벗어났다.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그 사이에 대몽 항쟁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의 간섭기라고 소위 말하는 고려 말기의 상황이 그렇게 원의 간섭에서 모든 뭐 식민지화 됐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름 고려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기. 조선 말기 조선이 아예 멸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권이 일본한테 넘어갔지만은 고려는 그에 비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에 대해서 원나라는 왜 나름 자치권을 인정하고 또 오늘 이야기 계속 나오겠지만 고려의 뭐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원나의 그 왕족과 결혼하면서 나름 또 힘을 얻었던 이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고려를 그렇게 원나라는 나름 자치권을 부여했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첫 번째로 저는 뭐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고려의 항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물론 어, 당시 몽고 제국이 전력을 다해서 고려를 침입해서 고려를 다 점령하고자 했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몽고 제국의 입장에서 고려가 주 공격 방향이 아니었던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보다 더 약한 군사적 공격을 받고 멸망한 국가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수십 개의 국가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몽골에 의해서 우리 고려가 당한 그 침략보다 더 약한 침략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멸망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주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고려의 저항이 굉장히 몽고한테 인상적이었고 어떤 항복을 하더라도 그런 비굴한 느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 더군다나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선택을 잘했다. 그 선택을 잘하면서도 대외적인 고려를 보면은 참 그런 외교나 어떤 큰 틀에서 정세를 잇는 그 세계 정세를 잇는 동아시아 정세를 잇는 눈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들이 고려를 보존시키고 그리고 고려의 자치권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버티고 항쟁을 했기 때문에 자치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항쟁을 했기 때문에 후방에서 그 네. 몽골군의 주력이었던 땅, 원래 본인들의 고향이었던 땅을 공격할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런 걱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는데 반대쪽이 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거란이나 뭐 후금, 청나라, 금나라 이런 데들은 고려가 항상 뒤통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 제국은 조금 다른 거, 몽골 제국은 좀 다른 느낌이 어떤 이미 세계를 평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의 후방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까도 말씀 주공의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어, 몽골도 그냥 봐주면서 한 건 아니었는데 대규모 침략들을 계속적으로 이겨냈다는 데 좀 인상 깊었지 않는가. 고려 말기 상황을 한번 보면 네. 고려 말기에 그 몽골이 7번에 걸쳐 고려를 침범한 거죠. 네. 30년간 7차에 걸쳐서 침입을 했고요. 어, 대부분의 경우 이 30년 기간 동안에 무신 정권들이 왕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우리가 전국에서 뭐 분기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신 정권은 사실상 이제 강화도에 틀어박혀 있었고 이 전체적인 그 고려의 본토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몽골들이 막 여기저기 침략하고 다녔죠. 뭐 처인성 전투나 인상적인 전투들이 계속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국가 단위의 조직적인 저항보다는 지역 단위에서의 자치군들이 그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뭐 지역 단위의 고군분투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일부 중앙군들이 파견됐다고 하지만은 고려의 무신 정권은 주로 강화도를 방어하는 데 위주로 그런 군사력을 유지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면 육지 쪽, 내륙 쪽은 피폐한 상태였겠네요.
예, 많은 부분 피폐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몽골 자체가 근데 뭐 점령군은 아니었기 때문에 침입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불지르고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고 뭐 일정 부분에 모여서 저항하고 뭐 이런 일정 일들이 반복됐다고 볼 수 있죠. 무신 정권이 이제 끝나면서 네. 그 고려가 몽골에 어떻게 보면 투항을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무신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무신 정권에서는 무신 정권이 최씨 정권이 무너졌다 그래서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듯이 그 무신 정권의 후계자들이 계속 있었지만 왕의 입장에선 사실상 강화도에 처박혀 있어서는 왕권이 형립도 안 되고 국가의 존엄 자체가 크게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투항을 하고자 했고 무신 정권들은 계속 그 투항을 막고자 했고 그 무신 정권의 세력이 바로 삼별초로서 고려 왕실이 몽고에 투항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고종이 투항을 하게 되고요. 고종이 고종이 마지막으로 투항을 하게 되고 고종이 태자인 원종을 몽골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몽골로 파견된 원종은 몽골에 투항하러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백한이 죽고 나서 몽키칸이 사망하고 나서 몽골 제국 자체가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왕권을 두고 원래 왕권을 두고 이제 예예 싸우죠. 네. 몽골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막내가 화국을 지킨다 그래서 막내가 그 권력을 잇는 경우들이 원래는 몽골 제국의 전통인데 남송을 공격해서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쿠빌라이가 그것을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막내는 이라크 이라크 북하랑 쿠빌라이랑 이제 백한의 자리를 놓고 내전이 붙어 있는 그 내전의 현장에 태자인 원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받은 묘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항복할 것인가, 쿠빌라이한테 갈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남성어 본거가 쿠빌라이인 거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의 수도에는 지금 그 이라크 북카가 있는 거지. 거기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왕위 계승자가 그러니까 권력의 계승자가 첫째 장자가 아니라 막내였던 건가요? 네네네. 참 독특한 제도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목민들의 특징상 가족들이 다 같이 살게 되잖아요. 게르에 같이 살죠. 그 천막에. 그러면 첫 번째 큰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가족으로 일궈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해서 그럼 나가고 재산과 가축을 먼저 아, 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막내는 꾸려야 이제 돼요. 남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였겠네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럼 남은 그렇기 재산을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 권력이 되니까 남은 네, 재산이라기보다 그 모든 재산을 갖고 그 당시에 가장 군사력이 셌던 쿠벨라이와 그 다음에 네, 막내였던 아리크부카, 이리크부카가 아니라 예, 아리크부카, 아리크부카와 이제 내전이 붙은 거네요. 네. 그 내전에서 한참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제 남송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 있던 쿠빌라이는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전장에서 고려의 태자는 누구한테 항복할 것인가 선택을 했죠. 역사적으로는 그게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상황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원종이 되는 태자는 쿠빌라이를 대세를 잡게 된 쿠빌라이한테 갔고 쿠빌라이는 이 내전 과정에서 고려 태자의 그 항복을 자신의 어떤 정치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럴 수 있겠네요. 30년 동안 복종하지 않은 고려가 드디어 나한테 왔다.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구려의 장수왕 시절 때 이름이 고려였기 때문에 유목민들이나 중국에서 고려라 하면 그 고구려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 감대한 당나라 태종도 이기지 못했던 바로 그 고려의 태자가 나한테 항복을 했으니 이것은 길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과거에는 이제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네. 항복을 한 게 이제 세력이 강하고 또 쿠빌라이가 권력 서열의 앞부분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종이 쿠빌라이한테 항복을 한 이유 중에 하나 제 생각인데 고려에서의 적통성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내 손을 들어주면 고려에서도 다른 왕자들이
충분히, 아니 뭐 원나라에서 막내가 왕이 되는데, 황자가 되는데 왜 우리 땅에서는 장자순이냐라고 반발할 것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닌 더 윗사람의 손을 들어줬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원종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뭐, 그거는. 근데 누구 말로는 그냥 우연히 가다가 마주쳐서 뭐 그랬을 항복을 수도 했다, 있고, 이렇게 뭐 생각할 그랬을 수도 수도 있고요. 있고. 근데 아무튼 그리고 결과적으로 쿠빌라이 너무 입장에서는 머니까, 너무 고려라는, 머니까 원나라 수도까지 가기는, 그, 몽골까지 가기 너무 멀어서 그쪽에다가 항복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자다 잡혀서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는 있겠지만, 저는 뭐 원종이라면 막내 손 들어주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복을 하는 거, 누구한테 항복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운빨이기도 하죠.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운빨이라는 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일단 운에 먹고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그 길을 못 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종의 궁극의 외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가니까 원종이 항복하러 갔는데, 좋아해요, 쿠빌라이 칸이. 뭐, 심지어 벌써 한 500년도 넘은, 500년이 뭐야, 한 7, 800년 전에 있었던 당나라 태종과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항복을 하는 사람이 항복 조건으로 무엇을 내걸 것인가 중요하죠. 그 중요한 핵심 가치를 원종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 요구한 거는 불개 폭풍, 즉 우리의 왕권과 우리의 풍습을 지키겠다. 몽골은 지배한 곳에 대해서 정복한 곳에 대해서 몽골 풍습을 들이고 몽골의 어떤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원래 몽골의 어떤 방향입니다. 점령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요청을 한 거지. 뭐 쿠빌라이 칸이 이걸 좀 들어주는 거고. 우리한테 해문이 어느 날 왔는데 그 해문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고 하면은 물론 그게 해문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원종은 그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역사에서, 이제 한국사에서 배울 때, 세계사에서 배울 때, 몽골이 그 세계를 침략하고 각 나라의 종교나 문화를 인정하고 융합했기 때문에 몽골이 빠르게 그 지역에서 어, 이 정치적인 권력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얻어내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불개토풍을 유기한 거는 고려의 그런 고유한 제도를 이제 우리는 유지하겠다, 문화풍습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몽골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게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종교랑은 좀 다르고 첫 번째로는 지배계층이 붕괴를 시킵니다. 지배계층이 붕괴되는 거 지배계층을 대부분. 붕괴하는데 고려에서는 그게 없었다. 그건 예, 뭐 큰 차이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몽골에서 가까운 데들 같은 변발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변발만.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원나라뿐만 아니라 금나라라든지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복한 민족에 대해서 자기의 풍습을 따르게 합니다. 뭐 종교나 이런 것은 유목민들이 원래 좀 관대하기 때문에 종교나 이런 거 세금만 내면은 네가 뭘 믿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배계층과 지배 체제를 유지하게 해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려만의 풍습을 지킬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본다라면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말을 못 쓰게 하고, 뭐 일본에 신사참배를 하게 한다는 것과 같이 지배자는 피지배계층에게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들이 오히려 보편적인 그런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원간섭기를 얘기할 때 마치 왕이 몽골의 어떤 직접적인 지배를 다루가치나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쿠빌라이의 불개토풍이라는 그 약속, 그 전통의 지배계층이나 그 풍토를 바꾸지 않겠다는 쿠빌라이의 약속. 이것은 쿠빌라이가 왕조에서는 거의 시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후의 왕들에게서도 대원 제국의 황제들한테도 다 지켜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몽골 공주랑 고려의 왕이 결혼한 거를 우리가 굴욕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고려가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원종이 자신의 아들과
몽골의 공주랑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이것에 호응해서 쿠빌라이는 흔쾌히 자신에 따라줍니다. 물론 정실에 따르는 아니지만 대칸이라고 불리웠던 쿠빌라이의 부모가 된 거죠. 이것은 몽골이 고려를 더 예습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고려의 왕이 자신의 몽골 제국 안에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국가가 전쟁에서 지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세를 읽어나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지배계층으로 편입돼서 이 국채를 보존하고 어떤 국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있었다는 거죠. 농경민족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보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훨씬 높습니다. 즉 단순한 농경 왕조에서의 부마, 왕이나 황제의 사위가 되는 그런 입지보다 유목민족에서 부마가 된다는 것은 그와 동격으로 올라가서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왕이 단순한 피정복 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몽골 황족의 몽골의 가장 핵심 인원 중에 한 명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발언권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로 편입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하고 조선의 왕족이 그 일본의 네. 그 왕족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 이름 없던 힘없던 왕족과 결혼한 거와 다르게 당시에 고려는 그 나름 권력의 그 안에 있는 세력과 결혼을 해서 하나의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컨텐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의친왕님이 맞는 건데, 의친왕이 이방자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방자 여자는, 그 일본 왕실 쪽의 직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 그 옹주죠? 고종의 마지막 막내딸은 스시마벌은 게, 우리로 따져도 작은, 일본의 수많은 번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번에, 조선하고 연결된 그 번에 번주의 아들이 시집을 갔는데 몽골 제국에서는 고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원종은 자기의 아들 나중에 충렬왕을 몽골 대칸의 부마로 삼게 되면서 그 지위가 확실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뭐 여담으로 이런 게 있죠. 몽골 사신이 왔는데 저 밑에다가 왕한테 하대를 하려고 하니까 몽골 공주가 나서가지고 너 뭐야 임마? 엄마 지금 부모인데 네가 엄마 사신이 와서 그런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몽골 공주와 불화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는 굉장히 왕한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쿠빌라이의 사위가 됐으며 차기 황제의 고문벌에 되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몽골 제국에서 고려의 왕들은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 피지배 민족의 대표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군주가 되는 게 아니라 몽골 제국에 맞춰서 황위 계승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심지어 심양 즉 만주의 지배자, 심양의 지배자라는 두 개의 타이틀, 왕 타이틀을 갖게 될 만큼 그런 몽골 제국의 입지가 탄탄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네. 그 비판하는 사람들, 이제 비판적 입장에서는 그 역사에는 결국 충이라는 이름이 왕에 써 있다. 이제 그 부분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몽골에 대한 충성한다는 의미의 충녀랑 뭐 이렇게 이 충이 들어간 것. 불개토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렬왕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시호를 내린 건 맞습니다. 추호를 내린 건 맞는데 고려에서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예전에 말하는 묘호, 우리가 뭐 태조, 세조, 현종 말하는 중조가 들어간 묘호, 종묘에 들어가는 그 이름, 묘호라는 이름을 우리 스스로 황제 국가는 아니지만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사용하고. 근데 고려가 그것들을 아까도 말한 한국한 원종에게는 사용했는데 그 다음 충렬왕부터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고려 자체의 선택이었다라는 것들이 몽골 제국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 실리적으로. 고려 같은 경우는 그런 실리적인 외교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정은 어땠냐? 다루가치들이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왕들이 직접 지배하고 왕위 계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내부적으로 선택할 수, 그 내부적인 권력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다는 게 좀 다른 거죠. 이에 비해 조선 같은 경우가 되면, 조선 같은 경우는 마지막 멸망하는 시기에 보면은 사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는 가장 위기에 있을 때도 외교를 통해서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힘들을 유지했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의 멸망의 마지막까지도 고려는 자체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배계층들이 어떤 역성명령이란 쿠데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왕조가 교체됐지만은 내부의 역동적인 힘을 통해서 왕조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선 초기에 뭐 과정법의 시행이라든지 뭐 토지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분제도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고려의 어떤 모순적인 부분들이 조선을 통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고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의 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지향을 만들고 그거에 맞는 국가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이 고려에는 그래도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조선이 멸망한 시기에는 그런 내부적 역량조차도 소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구 열강들의 침입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전근대 시대의 어떤 침략에 비해서 더 집요하고 더 치명적이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역량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는 차이점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